자, 오늘은 그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을 정리할 일정은요, 1시부터 점심 먹을 겁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하고 1시간 식사하시고 다시 2시부터 5시 정도에 끝내드릴게요. 5시 정도. 너무 또 6시까지 가면 힘들어 하시니까 5시 정도 끝내드릴 거고, 오늘 하는 분량은요, 한 40%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이 15% 정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85%가 나와야 되는데, 대충 이제 물권법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한 35%. 그 다음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은 비중이 비슷해요. 한 25% 하면 오늘 하는 게 한 40% 되고요. 요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의 문제점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잘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공부를 시작하시면 민법 총칙 앞부분은 막 똥골뱅이도 치고 막 밑줄도 치고 막 집중해서 들으시다가 한 중간쯤 넘어가면은 막 지치시고 그죠? 막 이 짓을 왜 시작했나 싶기도 하고 당장 때려치기도 싶고 막 그러다 보니 그러기도 하고 또 더더군다나 또 이제 한 3분의 2쯤 되면은 앞에 공부한 게 또 다 까먹은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뒷부분을 또 보더라도 대충 보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일단 뭐 시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 정리하시고요. 오늘 수업하시는 거 정확하게 내 거로 만드시면 충분히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교재 364페이지죠. 364페이지에 계약 총칙해서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의는 승낙을 받아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그죠? 끝이고. 2번 계약 자유 원칙이 나오죠. 어차피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라면 나쁜 짓만 아니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고 내용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계약 자유 원칙의 제한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약 자유 원칙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는 제한될 수 있구나라는 원론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이제 약관이 나옵니다. 약관에 대해서는 아주 가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아주 가끔. 최근에 나온 적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일단 의의는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해요. 따라서 약관도 일종의 계약의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다수를 상대한다는 점, 그 다음에 미리 작성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약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수를 상대해야 되고 미리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시험 문제에 골프장 운영 회칙이 나왔어요. 약관인가요? 일단 그죠? 왜냐하면 골프장에서 회원을 받기 전에 작성하는 거니까 미리 작성하는 거고요. 또 다수를 상대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 예칙은 뭐죠? 약관이다.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다른 게 나오겠죠? 다른 거 나오더라도 어차피 두 가지입니다. 미리 작성하고 다수를 상대한다면 회칙이든 명칭은 상관없이 무조건 뭐죠? 약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2번 약관의 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의 편입이 나오는데 두 가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징은 있지만 어차피 이것도 뭐죠? 계약인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약관의 계약에 편입해서 이것도 계약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승낙을. 그래서 우리가 약관이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인터넷 가입할 때 보면 꼭 뭐가 떠요? 약관이 뜨죠. 그죠?
그래서 심심해서 동의 안 함 한번 클릭해 보면 싹 지워지죠, 그죠? 싹 지워지면 어떻게 다시 치면서 막 또 영어 한글 막 또 헷갈리고 뭐 아이디 중복하기 막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입에서 10원짜리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 아니 어차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왜 선택하라고 그러느냐? 이유는 뭐죠? 약관이 우리에게 뭐가 발생하려면요?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낙,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 가입할 때는 우리가 동의함, 그러니까 승낙이 필요할까지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 거래에서는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원칙은 승낙입니다. 다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요 승낙을 일일이 받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이걸 좀 완화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시 설명 의무거든요. 명시, 명백히 보여주고 설명,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FM은 뭐예요? 승낙이고 아니면 승낙을 못 받더라도 뭘 해야지만요?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지만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뭘 할 수 있냐면 자동차 보험 같은 거 가입해 보시면 약관 오죠. 최근에는 이메일로도 보내고 막 CD로도 보낸 적도 있고 과거에는 이렇게 우편물로 이렇게 책자로 보낸 거 있죠, 그죠? 읽어 보셨어요? 보실 생각도 안 하시죠, 그죠? 근데 그거 보면은 환장합니다. 빨간색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1조, 2조, 3조에서 법조문처럼 되어 있고요. 그거 읽어보면은 민법보다 더 어려워요. 뒷부분 가면 두껍기도 하고 뒷부분 가면 막 별표에서 막 그림도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닌데,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왜 그거 읽어보지도 않고 봐봤자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 약관을 굳이 보내느냐? 뭐 하기 위해서요?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약관이 여러분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명시, 명백히 뭘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읽을 거라는 거 뭐 하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명시, 명백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약관을 보내주는 거고 이유는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명시 설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약관이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꼭 그러느냐? 우측에 3번 해가지고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네 번째 줄 보면 나오는데 뭐 여객 운송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그냥 쉽게 그냥 대량적 정형적 거래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중요한 것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령의 규정을 단순히 적어놓은 약관의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특별히 맞는 게 아니라 법이나 명령의 규정을 단순히 기재해놓은 약관의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할 거면 먼저 말씀드리면 약관도 계약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명시 설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약관의 경우에는 뭐 할 필요 없죠? 명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해석 방법이 나옵니다. 약관을 해석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첫째,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별 내용도 없지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는 거죠.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는 꼭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 학원이면 잘생겼다고 학원비 할인해주고 못생겼다고 학원비 더 받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모든 사람을 똑같게 대우해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통일적 해석의 원칙, 뭐라 그래?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게 되는데 다수를 상대할 때는 똑같이 적용해 줘야 된다. 이게 뭐죠?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고요. 넘겨보시면 3 해가지고 불명확한 조항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나오거든요.
또 약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죠. 우리 일반적인 계약서는 쌍방이 함께 작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양 당사자가 함께 책임을 져야죠. 근데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혼자서 작성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 약관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사업주가 혼자 책임을 져야죠. 다시 말하면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약관은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인쇄되어 것과 다른 개별적 합의 물론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 약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쇄된 약관보다 우선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축소 해석의 원칙. 약관은 꼭 그런 게 있죠. 뭐 당사는 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꼭 나오게 되는데 그런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뭐죠? 축소 해석의 원칙이죠. 자, 이런 5가지 해석 방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봤더니 약관이 불공정해요. 다시 말하면 소비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해요. 그럼 뭐죠? 무효인 거죠. 조심할 것은 교재에 구체적 무효 사유거나 이거 안 보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부 무효의 특징. 자, 이게 뭐냐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우리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약관은 안 그런다. 그죠? 약관은 일부 조항이 무효면 그 해당 조항만 무효인 것이지 일부가 무효라 그래서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대표이제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자유 원칙은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2번 채약 강제는 계약 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가요 세탁기를 구입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구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물론 저는 LG 거를 살 건지 삼성 거를 살 건지 대우 거를 살 건지 누구 마음이죠? 제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저는 상대방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LG 거를 사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는 그 세탁기 안에 들어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저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지를 못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약관이라는 것은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뭘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문이 뭐죠?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매 등의 계약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어서 등기 원인인 땐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방식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맞겠죠? 5번 사법상의 채약 강제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에요. 그죠? 따라서 상대방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죠.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가 강제되고 있는 거죠? 계약 체결이 강제되고 있으니까 채약 강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계약의 종류해가지고 1번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것은 뭐죠? 비전형계약. 끝이고요. 넘겨보시면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나와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한쪽 당사자에게만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아이고. 말은 편무계약이죠. 그죠? 그럼 교재 또 오시면 3번 유상계약, 무상계약. 공짜면 무상, 대가를 지급하면 뭐죠? 유상이겠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니까 요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무엇을 발생시키고 있죠?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죠. 따라서 무슨 계약이? 쌍무 계약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꽁꼬로 주는 거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 갑만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될 뭐가 있습니까? 채무가 있으니까 이 증여계약은 한쪽 편에만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매매계약과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그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이다라는 논리가 생기겠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일치가 되면 좋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얘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이 가끔 나와요.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X.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편무니까요. 또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이것도 뭐가 돼요? X가 돼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유상이니까요. 이게 아주 헷갈립니다. 저도 지금 하면서도 조심스러워요. 이게 은근히 굉장히 헷갈리고 이 관계를 가지고 기억하시면 문제를 못 맞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시면 마음이 막 다급해지시기 때문에 이걸 막 따진다는 게 힘드시고 막 그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뭐예요?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만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지문이 나오면 그때 한번 따져보시는 게 오히려 헷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유상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쌍무계약이고요.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물론 이거는 예외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유상하면 뭐죠? 쌍무, 무상이면 뭐죠? 편무. 이렇게 접근하실 상관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요.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 그러냐면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앞에 뭐죠? 승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낙성계약이 뭐죠?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이 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급부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고요. 이 부분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낙성계약이에요. 작년도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왔는데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그래서 그게 답이었어요. 매매도 교환도 임대차도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인 거죠. 그럼 요물계약이 뭐냐? 요물계약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뭘 해야 돼요? 약정을 해야 되고요.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금 계약도 우리 다소리 요물계약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대물 변제도 요물계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저 현상 광고가 요물계약이에요. 요 네 가지는 꼭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또 작년에 또 이거 계약금 계약이 실제로 지불돼야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라는 지문이 또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이유를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니 유효요건이 이런 거 배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성립요건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성립요건 하면 뭐가요? 요물계약이란 말이 떠올라야 된다. 표정들이 하나도 모르시는 표정인데 다시 말하면 성립요건이 뭐예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잖아요. 그죠? 요물계약은 뭐예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실제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뭐예요? 요물계약이니까 요물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물건이나 행위는 결국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성립요건 하면 뭐가 떠올르셔야 돼요? 요물계약이 떠올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5번, 임대차나 사용대차나 소비대차처럼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시간의 경과가 전혀 요구되지 않는 계약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미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예약이라고 한다 정도죠. 대표 예제입니다.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임 계약은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X예요. 말 그대로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현상 광고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맞죠? 3번, 소송법상 불제소 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낙성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지만 계약자의 원칙상 낙성 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겠죠. 4번,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는 사정 변경 원칙이 고려된다. 좀 이따 하겠지만 임대차나 사용대차나 소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맞고요. 5번, 계속적 계약 관계는 해지권이 있다는 질문도 물론 맞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제4절 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자, 낙성 계약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하는 뭐가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른 말로 하면 쌍방 간에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데 1번 객관적 합치라는 말은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돼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가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을에게 청약을 했더니 엉뚱한 병이 승낙했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고요. 핵심 판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 2번 불합의한 착오는 여기서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언제 했냐면 민법 총칙에서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법률행위 해석에서요. 착오 문제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열심히 강의했고 열심히 강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뭔가 과거 얘기를 하면 막 눈하고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하시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뭐예요? 민법 총칙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 1번 청약. 청약의 의미는 그냥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죠. 나오고 계약하자 이러한 의사표시가 청약인데 넘겨보시면 가번 청약의 확정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계약은 낙선계약이에요.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행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돼요. 그 말은 이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알았어. 이렇게 yes라는 말로만으로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번 청약의 유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번이에요. 청약자와 상대방이죠. 지문으로 아주 잘 나오는데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 하는 거죠?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 하고 있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그죠? 따라서 여기서 하나를 알 수 있죠. 청약의 상대방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뭐겠어요? 청약자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죠. 몰라도 상관이 없죠. 또 자판기를 설치할 때 안영찬이라고 이름을 크게 적어놔야 될까요? 그럴 필요도 없겠죠. 청약자가 뭐 될 필요도 없어요? 명시될 필요도 없죠. 물론 누군지 모르지만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은 반드시 뭐겠어요? 특정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청약자는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명시될 필요도 없지만 뭐이긴 해야 돼요? 특정인이긴 해야죠. 그죠? 아주 시험 잘 내요. 그 다음에 청약의 상대방은 뭐라도 상관이 없죠. 불특정 가수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도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청약의 효력이 나와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피의자가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똑같고요. 다만 자칫하다는 예외가 있죠. 개성이 중요시되는 계약, 뭐 고용이다, 위임이다, 조합이다 이런 경우에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그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 주의하시되 물론 이 부분도 뭐가 중요한 부분이냐면 원칙이 중요해요. 청약도 의사표심으로 도달하게 되면 뭐가요? 효과가 생기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일단 5층에 보시면 또 구속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죠. 청약도 어떻게 해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서 이미 효과가 발생했다면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안 읽어봐도 돼요. 솔직히 이 부분은. 그냥 우리는 청약도 의사표심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서 효과가 발생하면 뭐 하지 못하죠? 처리하지 못한다 정도예요.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승낙이 나오죠. 의의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승낙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가문에서 승낙의 상대방이 나와요. 예죠. 승낙의 상대방은 누군가요? 청약자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으면 을은 누구한테 승낙해야 돼요? 청약자에게. 그러면 결국은 청약자가 승낙의 상대방이니까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고요. 명시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특정인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승낙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청약자다. 따라서 그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해요? 알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명시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특정인이어야 한다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나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살래 그랬더니 8천만 원이면 살게라는 말은 1억에 안 사겠다는 거죠. 8천만 원에 팔라는 거죠. 따라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 되고요. 2번 승낙에 효력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되는 거죠. 승낙 기간이 있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뭐죠?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좀 기억하시고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중간에 나번해가지고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A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발신시가 계약의 성립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럼 교재 보시면 뭐 문제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자, 이게 왜 문제점이라고 나오냐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돼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또 계약의 성립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 규정이 상호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에 대립이 있는데 우리 통솔과 폴라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해제 조건이 뭐였죠? 현재 지금은 이미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우리 통솔과 판례 따른다면 승낙을 발신할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돼요. 성립되고 유효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승낙 기간 내에 뭐 하지 못했어요? 도달하지 못했다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헷갈려요? 그러면 그냥
실수지 마시고 두 가지만 기억하려고. 계약은 어떻게 성립합니까? 승낙기간 내에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승낙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죠.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3월 20일까지 승낙해다오 라고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자, 을이 갑에게 좋다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12일 날 승낙을 발신했고요. 3월 19일 날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승낙기간 내 도달이 됐으니까 계약이 뭐가 된 거죠? 성립된 거죠. 다만 그 시점은 어떻게 해요? 발신한 때니까 19일이 아니라 뭐죠? 3월 12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예요? 발신한 때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얘기죠. 근데 만약에 3월 19일이 아니라 3월 21일 날 도달했다면 연착됐죠? 늦었죠?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고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갑 쪽에서 좋다라는 별도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좀 보시면 며칠 날 보냈어요? 3월 10일. 이 정도면 충분하죠. 요즘 등기 속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내면 내일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죠? 한 8일이면 충분히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378페이지입니다. 내내 보시면. 먼저 연착된 통지가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착의 경우에는 청약자는 즉시 승낙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갑이 봤더니 충분히 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연착됐다. 연착의 통지를 뭘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계속 보시면 밑에 있죠. 이 청약자가 위 경우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물론 그 시점은 언제겠습니까? 3월 10일 승낙을 뭐죠? 발신한 때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종적인 건데 복잡하고요. 또 실제로 지금 보시는 표정 보면은 어려운 얘기는 없지만 짜증나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는 갑을병이 나오는 것도 짜증나는데 거기에 뭐까지 나오면요? 날짜까지 나오면 막 환장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날짜가 나오는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특히 여기서는 결론이 뭐냐면 중간 과정이 어떻든 간에 계약은 항상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발신한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길고 복잡하더라도 물어보는 것이 계약이 성립한 시점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지문에서 뭐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승낙을 어떻게 해요? 발신한 때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길어도요, 논점만 파악하고 있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데 기억할 건 두 가지예요.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 다만 성립된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요거 하나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계약의 경쟁 체결은 안 보셔도 되고요. 하단에 그 밖에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해서 1번
교차 청약에 의한 뭐가 나오죠? 계약 성립이 나오죠. 이런 취지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굳이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승낙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하기만 하면 뭐가 성립하게 돼요?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바로 뭐가 돼요?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길거리 가는데 오뎅을 팔아요. 포장마차에서. 먹은직스러워서 제가 몇 개 집어먹고 가려고 했더니 아줌마가 저한테 오뎅값 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아줌마, 저 오뎅 사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제가 오뎅을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오뎅을 먹는 그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먹는 순간 바로 계약은 뭐가 돼요? 성립된 것인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것은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는데 안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오뎅을 먹는 순간 바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립되는 것이지. 그 사실을 그 아줌마가 알아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대표 예제 풀어봐야죠.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게 뭐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라는 취지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청약의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건 무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 승낙자가 결정할 문제고요. 청약자가 그것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네가 별말 안 하면 승낙한 거로 하겠다라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반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에게 10만 원에 팔겠다고 했죠? 근데 을이 갑에게 뭐죠?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변경을 가한 승낙이니까 승낙이 아니라 뭐예요? 청약인 거죠? 그냥 계속 보시면 이에 A가 응하지 않았어요? A, B내기죠. A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응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 했어요? 거절했다는 말이죠. 싹 없어졌죠. 청약이 있었는데 뭘 했으니까요? 거절했으니까요. 게임 끝인 거예요. 근데 계속 보시면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청약인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는 뭐밖에 없어요? 청약밖에 없는 것이니까 계약이 성립될 일은 없는데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온 책의 이름을 적는 경우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된다. 맞죠? 오뎅을 먹으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처럼 책에다가 이름을 적으면 그 순간 뭐죠?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청약자는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나오죠. 이것도요, 실제로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요. 또 논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예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을 못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러냐 문제예요. 자,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체결자는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첫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문제가 됩니까?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만 문제돼요. 후발적 불능에도 문제가 안 되고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만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요건은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는 클 수는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민법의 규정이고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재 보시면 우측에 판례가 잔뜩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일방 파기를 해버렸어요. 요 단계, 요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도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 우리 학설은 뭐에 대해서요?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을 끌어다가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우리 판례는 무엇을 원인으로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은 아니에요?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용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라는 건 똑같아요. 다시 말해 이거는 뭐예요? 원인에 관한 학설인 거죠. 이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교재 한 장을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규율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뭐에 대해서만요?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번. 다수설은 계약 교섭 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학설은 자꾸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고 해요. 3번.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신뢰이익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계약이 원시적 불리한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뭐 해야 돼요? 무과실이 돼요.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면요?
과실이 있다면 계약체결성의 과실책은 발생하지 않아요. 5번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체결성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죠. 부당 파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계약체결성의 과실 책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나 우리 민법은 뭐에 대해서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